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월가에서 가장 비관론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전략가는 이 침체 리스크가 증시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대략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3,000포인트까지 하강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비관론은 극히 소수일 뿐이고요. 증시가 가벼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중론입니다. 자, 그럼 가벼운 침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침체가 가벼운 침체일까요? 또 이 가벼운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더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다룰 주제입니다. 우선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물가 상승이 두려운 걸까요? 과거 금리가 속등했을 때 주가가 무조건 하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했던 것도 아니죠. 2차 오일 샥 때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무려 20%, 2%가 아니고 20%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었는데요. 증시는 그닥 동요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조합은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나는 해고되었거나 혹은 물가 상승에 비해서 급여의 상승 속도가 느려서 실제 소득이 감소한다면 가장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아직은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고용시장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도 소비 여력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죠. 특히 고용시장을 좌우하는 제조업 동향이 매우 근사한 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한 달에 대략 140만 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고작 112만 대에 그쳤는데요. 이유는 반도체라든지 일반적인 부품에 대한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 무려 2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기 수요만 무려 600만 대나 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발표했던 내구재 주문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대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전략적인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고작 3.6%예요. 우리가 완전 고용률, 내가 원하는 직업에 누구나 갈 수 있는, 내가 원하고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완전 고용률의 기준은 5%입니다. 그러니까 5% 실업률이라면 원하는 사람들 다 고용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6%입니다. 또 과거 금융위기는 가계가 부실해지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고 그것이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도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있어요. 우선 모기지 업체들은요 모두 국영화 시켜버렸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난 바이러스 위기 때 원리금 연체자들에 대한 차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량 연체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중대 위기로 확장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당시에 모기지 연체율은 7.9%였는데요. 현재는 4.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죠. 또 시스템 위기에 진앙지었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금융위기 이후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재발할 조짐은 정말 털끝만큼의 징후조차 없어요. 실제로 최근 연준은 33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설정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주택 가격 하락이 현 상황에서 29% 추락하고 또 상업용 부동산은 39%나 폭락하고 주가지수는 고점 대비 55%나 폭락하는 이런 전반적인 가정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모건 스탠리는 자본 비율 11.3%를 유지했더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6%로 이 대형은행 중에서는 가장 저조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모든 은행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본 비율 허들인 4.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평균 9.7%로 발표됐기 때문에 설령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국면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지난 수요일 새벽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는 나의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는 강력하고 금융 여건은 더욱 엄격해졌다.
올해 미국의 GDP 증가율이 1에서 1.5%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긴 하지만 그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기 둔화일 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윌리엄스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직 미국은 경기의 둔화일 뿐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미국 사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머징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 튀니지에서 시작했던 중동의 봄 기억하시죠? 수많은 카다피라든지 이런 철권 정치인들이 실각을 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가 급등은 잘 사는 나라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 쪽에 더 큰 영향을 주어왔어요. 파키스탄에서 지난 4월에 임란 칸 총리가 축출되었던 것도 결국은 물가 때문이었으니까요. 이미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런 이머징에 들어있는 나라들 중에서 재정 상황이 쉽게 깨지기 쉬운 나라들은 침체 징후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말하는 가벼운 침체 그리고 무거운 침체를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가 생각하는 가벼운 침체는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침체를 의미합니다. 재고의 적체,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벼운 침체하에서도 국가 부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경제 규모가 작거나 혹은 좀 크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나라에서의 부도라면 시장 충격은 그닥 크지 않아요. 실제로 얼마 전 스리랑카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디폴트를 선언했죠. 이 중국이 주관했던 1대1로에 참여했다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디폴트를 발표했는데요. 라오스도 곧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 직전이고요. 하지만 경제 규모가 워낙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신문의 헤드라인 귀퉁이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몸집이 큰 나라로서는 튀르키예 정도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조만간 부도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튀르키예에서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 정책을 거꾸로 가져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극심한 물가 상승에 고전해 왔어요.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라든지 혹은 수많은 거래 상대방들은 충분히 그 나라의 부도 위험을 고려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칭을 한다든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를 가벼운 침체로 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치로 본다면 가벼운 침체 국면에서 지수 조정은 대략 PBR을 기준으로 0.8배수 혹은 0.9배수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지수로 본다면 2050포인트에서 2280포인트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거운 침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도 중요도가 높은 나라에서 위기가 온다면 요건 중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남유럽이나 혹은 중국 혹은 홍콩이 흔들린다면 좀 더 무거운 침체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남유럽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도가 난다면요. 유로화 전체의 부도로 간주될 수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국제 공급망에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침체 상황이 온다면 대략 PBR 기준으로 0.6에서 0.7배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요. 지수로는 1510포인트에서 1760포인트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기준을 세워드렸죠. 만약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500베이스 포인트 이상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무거운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초 기준으로 독일 국채 10년물은 1.4375%였습니다. 그리스는 3.777%였고 이탈리아는 3.563%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스프레드가 200베이스 포인트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합니다. 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중국 역시 아직은 안정적입니다만 살짝 홍콩 쪽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홍콩이 선진국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콩 통화, 홍콩 달러가 미국의 통화, 미국 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좀 취약했던 모습을 늘 보여줘 왔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함께 따라 올려야 돼요. 또 달러가 막 강세를 보이면 시장 유동성을 흡출해서라도 덩달아 이 강세를 유지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의 화폐는 달러에 페그되어 있고 경제는 중국에 페그되어 있는 이런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홍콩 달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급 강도의 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홍콩도 10년물 금리 역시 수요일 기준 3.055%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안정권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이죠.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머징 국가에서 부도 리스크가 커지거나 혹은 이미 부도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침체 국면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소 무거운 침체가 될 수 있는 징후는 아직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저점은 대략 2050포인트에서 2280포인트 주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결론을 내드렸듯이 그저 가벼운 침체일 뿐이고 이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난히 많이 빠지고 있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영끌이니 뭐니 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에 대한 G20 평균치가 대략 3.3%포인트 증가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동등한 시기에 무려 11.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3배나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금리 상승기에 우리나라가 유독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거래입니다. 2주 전에는 CFD 거래에서의 반대 매매를 잠시 거론해 드렸었는데요. 이건 주로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면 신용거래는 거의 대부분 종목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용거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도 신용거래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용 물량이 좀 독특하게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자율의 급상승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20, 30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신용거래소의 반대 매물은 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증거금률 아래로 자산이 하락했을 때 나오게 되죠. 6월 중순부터 반대 매매가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출회된 반대 매매만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3천억 원씩 시장의 물량이 출회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장의 체력만 좀 좋다면 이 정도 매물은 얼마든지 흡수가 가능하겠지만 거래량이 8조 내외인 상태에서 3천억 정도의 매물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했던 이유나 혹은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미국의 S&P 지수가 3%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가가 낮았던 이유는 그만큼 반대 매매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긴 했어도 지난주 수요일 현재 신용잔고는 여전히 19조 5천억 정도 달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가 9조 5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출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평균치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못 나와도 이게 15조 아래로 떨어져야만 조금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분간 우리네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 공화국이죠. D램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찌그러들면 전체 주가 흐름이 글로벌 평균치 따라가기도 정말 벅찰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때 집콕하면서 이런저런 가전제품 바꾸는 게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TV는 대부분 내구재들이에요. 일단 한번 사면 몇 년을 쓰는 제품이란 얘기죠. 미리 샀기 때문에 수요 공백이 생기죠.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인데요. 공급망 충격 때문에 주문했던 원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개가 필요한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20개 이상 막 주문을 합니다.
혹시나 일부 물량이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흐지부지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세트 메이커들의 재고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쌓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지난 1개분기 동안에만 D램 기준으로 12%나 급락을 했고 한 주 전 대비로도 이 D램 현물가가 최대 3.3%나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요. 심지어 지난주 내내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에 5.9% 상승을 했고 애플은 8.9%, 엔비디아가 9.8%, AMD 역시 6.1%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2.3%나 하락을 합니다. 물론 파운드리 쪽도 사정은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만의 TSMC도 같은 기간 동안 2.9% 하락을 했고 UMC 같은 회사는 12.7%나 하락을 했어요. 결국 반도체 시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시황이 궁금하시죠? 트랜스포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D램 가격은 재고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에 PC D램 DDR4 제품군, 모바일 D램 제품군, 컨슈머 D램까지 최대 8% 정도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PC향 수요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러스 시대에 원격 근무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PC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수요를 당겨왔기 때문에 지금도 OEM 업체들은 연간 출하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누적된 재고 역시 지금도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서버향 물량에는 내심 기대가 컸었는데요. 믿었던 인텔이 또 약속을 어겼지 뭡니까? 작년부터 출시하겠다던 이 서버용 래피드 레이크가 연초로 미뤄졌다가 2분기에서 또다시 3분기 이후로 밀려버렸습니다. 이 DDR5라고 하는 건 전기를 덜 먹기 때문에 서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라면 이 DDR5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꾸 연기가 되면서 투자 역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적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낸드도 지난 한 분기 동안 8% 정도 하락했는데요. 3분기에도 가격이 대략 한 5% 정도는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현재 상황이 1차 오일 쇼크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뒤따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렸던 그런 점들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1차 오일 쇼크 때 증시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인해서 대략 40~50% 정도의 전후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두렵고 짜증나는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선과 악은 세트 메뉴입니다. 물가 상승이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주식도 결국은 이 피지컬 에셋, 실물 자산이에요. 물가가 오를 때 주식시장만 소외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가가 급하게 올랐을 때 궁극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차를 두고 반드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셔야 돼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버릴까요? 1차 오일 쇼크 때 S&P 500 지수가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1차 오일 쇼크 때. 그보다 앞서서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냅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 2000년도 IT 버블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특별한 조정 없이 주가는 상승과 상승을 거듭해왔어요. 자, 그럼 현실로 돌아보죠. 지난 금융위기와 바이러스 쇼크 때 새로 찍어낸 신권은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무려 10배의 현금을 찍어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주가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